안녕하세요. 아시아 무한스쿨 아모스 강의 한자의 이해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글이라는 고유의 문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말고 한자를 사용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먼저 한자가 발명되고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그 외에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정도를 둘 수가 있겠죠. 모두 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자를 사용하는 이 나라 사람들이 한자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에 과연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약간의 나라마다 한자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 한자가 언제부터 사용이 되었느냐, 언제 한자가 유입이 되었느냐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략 기원전 2, 3세기경에 한자가 유입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나라 때 한반도에 한사군을 설치하면서 자연스럽게 한자가 유입됐을 것이라고 다들 추정하고 있지 어떠한 실질적인 기록이나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기원전 2, 3세기경에 한자가 한반도에 유입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한글이 창제되기 전까지는 한자가 문자로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한글 창제 이후 광복 이전까지 한자는 공용 문자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광복 이후 국어 정책으로 인해서 한글 전용화라고 하는 것이 시행되면서 잠시 한자를 교육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한자 어휘가 한글로 많이 변화가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어가 한국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한자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일본의 역사서인 일본 서기에 285년에 백제로부터 논어 천자문이 유입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어와 천자문은 한자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시기부터 한자가 일본에 전파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세기경부터 한자로 일본어를 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어 속에는 한자어가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한자 유입된 경로를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한국과 일본 모두 한자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이다라고 한다면 한자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일본어 배우기에 유리하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자를 많이 알면 중국어 배우기에 유리하다. 혹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중일 세 나라 사람들은 한자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필담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 어느 정도 유리한 거는 있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에서 사용하는 한자와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자 역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흔히 귀국하다 할 때 이 귀국은 한자를 한국에서는 귀국이라고 쓰는데 중국에서는 회국이라는 글자로 사용을 합니다. 같은 뜻이지만 전혀 다른 글자로 표기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차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기차라는 한자를 쓰는데 중국에서는 화차라는 글자로 표현합니다. 사진 역시 사진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를 중국에서는 상편이라고 하는 한자로 사용합니다. 소개하다 할 때 이 소개는 한자로 소개, 중국어에서는 개소라고 표현합니다. 수영 역시 한국에서는 수영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유영이라는 글자로 표현합니다. 오후 역시 오후라는 글자를 중국에서는 하오라는 글자로 표현합니다. 졸업 글자 역시 졸업의 한자 역시 중국과는 다른데 중국에서는 필업이라는 글자를 사용합니다. 회사와 공사, 자전거와 자행거, 월요일과 성기일. 자, 이렇게 같은 의미를 다른 한자어로 표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래서 반드시 한자를 많이 안다고 해당 외국어를 바로바로 익힐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글자도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글자 중에 이 왼쪽에 나타나는 것은 비교적 이 중국어 회화 중에서 기초회화 중에서 짧은 문장을 갖고 와서 예를 들으려고 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글자 많이 들어봤겠지만 니하오마 안녕하세요라는 그런 문장인데요. 이 문장의 마지막에 있는 이 마라는 글자와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마라는 글자, 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글자는 조금 번잡하고 횟수가 많은 느낌인데 반해서 뒤에 있는 이 맞자는 획수가 조금 간략하게 관소화된 느낌입니다. 그 외에도 이 청자를 보더라도 앞에 있는 청자와 뒤에 있는 청자, 뒤에 있는 것이 확실히 간소화된 느낌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마지막 문장의 기자를 보더라도 마지막에 나오는 이 기자 상대적으로 복잡해 보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같은 한자여도 이 복잡한 한자와 간단한 한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번체자이고 뒤에 있는 것이 간체자입니다. 번체자는 정자체라고도 하는데요. 간체자는 간단한 형체의 글자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자도 번체자와 간체자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 간체자는 중국에서 문자 개혁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자를 사용하는데 번체자와 간체자 중 어떤 한자를 사용할까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번체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중국어를 공부하려고 책을 보면 전부 다 간체로 되어 있던데 라고 해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한자는 번체자이고 간체자는 제2외국어 중국어를 배우는 중국어를 표기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라고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같은 뜻을 지닌 동일한 한자도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한자 자체에도 번체와 간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자라고 하는 우리가 한자라고 지칭하는 이 용어는 언제부터 사용이 되었을까? 한자 이외에 어떤 용어를 사용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자를 의미하는 용어는 한자를 포함해서 모두 6가지 용어가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습니다. 자,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명입니다.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름을 뜻하기도 하지만 예전의 기록을 보면 글자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주례의 춘간외사에 보면 사방으로 하여금 글자를 알게 한다. 여기에서 명이라고 하는 것이 글자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논어 자로편에 보면 반드시 글자를 바로 잡아야 한다. 역시 명이라는 글자가 글자의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예기에 말하기를 100글자 이상이면 책에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100명이라고 하는 것은 100글자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대에는 명이라고 하는 글자가 문자, 글자를 의미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서입니다. 서라고 하면 책을 말하는 건데 라고 하는데 서는 본래는 기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어진 것 갖고 나중에 책이라는 의미까지 확대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서도 문자의 의미, 글자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설문이라는 책의 서에 보면은 창일이 처음 글자를 만들었다. 여기서 서는 글자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창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자를 만든 사람이라고 중국에서 전설 속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죽백 위에 기록한 것을 서라고 한다. 죽이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죽간을 말하고 백은 비단을 말합니다. 자, 그 위에 기록한 것을 서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문입니다. 자, 우리가 글얼, 문, 문장, 글자 다 알고 있는데요. 이 좌전에 보면은 글자 지와 과가 결합해서 무가 된다. 이 무라는 글자를 보면은 이 안에 지자와 지자를 제외한 과가 되어 있는데 이 두 글자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글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논어에 보면 역사서에 글자가 빠졌다라는 기록을 보아도 역시 문이라고 하는 것을 글자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설문이라는 책에서 그러면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림을 교차시켜 놓은 것이다 라고 또 따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입니다.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한 글자, 두 글자, 한자, 두자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느껴질 텐데요. 여시춘추에 보면 능히 한 글자라도 증감시켜 내용을 변경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천금을 주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자 천금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한 자락도 고치면, 여기서 자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설문에 그 후 형부와 성부를 합하여 다시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자라고 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문이라고 하는 것과 자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는 구별되어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에 의하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낱글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날일이나 혹은 달, 월 같은 이러한 글자들은 문에 속하는 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일, 달월 이 두 글자를 합쳐놓으면 명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밝다라는 뜻의 명이라는 글자가 되는데 이 명이라는 글자는 바로 자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문과 이미 있는 문과 문의 결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글자를 자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월은 문에 해당되는 글자고 명은 자에 해당되는 글자.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자인데요. 이 고정림의 일지록에 춘추 이전에는 문이라 불렀을 뿐 자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시황 28년에 세워진 랑야각석에 문자를 같이 쓴다, 같게 쓴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문자 자체를 하나의 글자의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자라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자라고 한다면 한나라의 글자 혹은 한족의 글자, 한족이 사용하는 글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한나라 이전에는 이런 명칭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한나라 이후에 만들어진 명칭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자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역사서에 등장하는 것은 원사에 등장합니다. 원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원사에 보면은 몽고의 글자로 된 글을 만들어 이를 전하도록 했는데 그 총 숫자는 알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자라는 용어가 문자의 의미로 지칭하는데, 재밌게도 이 원나라 이전의 역사서에서는 한자라는 명칭이 사용되어진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상에는 원사에 처음 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자의 사용 시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고, 또한 한자라는 용어로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